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전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플라즈마 지식들을 활용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핵융합 에너지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옛날 스파이더맨 트릴로지 영화에서 닥터 옥토퍼스라는 빌런이 등장합니다. 이 빌런은 자기 손으로 인공태양을 만들겠다는 야망으로 시작해서 온갖 사건의 원흉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반대로 마블 아이언맨 시리즈의 토니 스타크는 이 인공태양을 만들어서 더 평화적으로 활용하고 세상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영화에 등장하는 인공태양, 핵융합 에너지 방식이 바로 실제 현실에서도 연구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도 우리 과학자들은 이렇게 태양 에너지의 원천인 핵융합을 지구상에서 구현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우리는 인공태양 혹은 핵융합 발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핵융합 에너지를 이해하려면 사실 아인슈타인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으로도 알려져 있는 아인슈타인의 E는 mc 스퀘어라는 공식을 얘기하려 하는데요. 혹은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이 공식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긴 어렵겠지만 한 문장으로 이 공식을 설명해보자면 바로 질량이란 에너지의 또 다른 하나의 형태일 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이 서로서로 형태가 변화할 수 있듯이 이 질량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에너지의 종류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헬륨 풍선 등으로 익숙한 이 헬륨 원자는 화학적으로 아주 안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갖고 놀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헬륨은 화학적으로 뿐만 아니라 핵물리적으로도 꽤나 안정적인 물질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헬륨이라는 애를 이렇게 그걸 구성하는 세부 입자들인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리시키려면 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많은 에너지를 더해줘야지 이렇게 떼어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배운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에너지를 더해줬다는 말은 처음 헬륨 상태보다 나중에 분리된 상태가 질량이 더 증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원래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4.003이었는데 이걸 양성자와 중성자들로 떼어낸 후에 각각의 질량의 합을 구해보면 4.032가 나오게 되죠. 더 증가한 것입니다. 즉 질량이 증가한 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주입시켜줘야지 이 헬륨 원자핵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원자핵을 세부 입자들로 분리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바로 결합에너지라고 부릅니다. 단어가 사실 직관적이진 않은데 이 결합된 상태에서 분리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라는 의미입니다. 뒤에서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과정의 반대 프로세스가 바로 핵융합이 됩니다. 양성자와 중성자 등이 합쳐져서 헬륨이 되면 반대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결합 에너지는 원소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 수소의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가장 낮고 철과 같이 질량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면서 그 철 이후에는 다시 이 핵자당 결합 에너지가 낮아지는 형태입니다. 참고로 이 결합 에너지는 원자핵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로 다 떼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이므로 이 결합 에너지가 높다는 말은 더 떼어내기 힘들다는 의미이고 즉 원래 합쳐져 있는 원자핵이 더 안정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결합 에너지가 높을수록 떼어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더해줘야 하므로 원래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한다면 이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자핵이 만약 합쳐져서 헬륨 혹은 철 등이 된다면 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고 그럼 그만큼의 남는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핵융합 혹은 핵합성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이렇게 우라늄과 같이 아주 무거운 원자핵이 더 가벼운 애들로 분열될 때도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로 이동하게 되니까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핵분열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태양이 에너지를 내는 이유가 바로 이 태양을 구성하는 수소가 헬륨으로 합쳐지면서 나오는 핵융합 에너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태양에서는 이렇게 수소의 원자핵 4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 그리고 양전자 2개가 나오는 핵융합 반응이 가능합니다. 이때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사실 이 수소의 핵융합 반응은 상당히 레어한 드문 현상입니다. 단순히 태양 온도에서 이 수소의 원자핵들을 모아놓더라도 얘들이 융합할 확률은 극히 낮다는 얘기죠. 우리 태양이야 수소의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이 낮더라도 전체적으로는 핵융합이 많이 발생하지만 우리 지구상에서는 이 수소의 핵융합을 이용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더 효율적이고 높은 확률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바로 수소의 동위 원소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 역시 높은 온도에서는 서로 융합해서 헬륨이 되고 그때 막대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반응이 첫 번째 반응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상에서 구현하려 하는 인공태양에서는 이 중수소 삼중수소 반응, 즉 DT 반응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중수소 반응, 중수소 헬륨3 반응, 그리고 수소 보론 반응 등 여러 가지의 핵융합 방식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핵융합 반응이라는 걸 잘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수소의 원자핵들은 결국 양성자로 구성되어 있으니 플러스의 전하를 지닐 텐데요. 이러한 플러스의 원자핵들은 서로 쿨롱 힘을 작용해서 밀어내게 됩니다. 심지어 가까워질수록 무한대로 커지는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원자핵들이 융합하고 나서 다시 밀어내지 않고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강력이라고 불리는 강한 핵력 때문입니다.
이 두 원자핵이 융합할 만큼의 가까운 거리에서는 쿨롱 힘, 전자기력보다 훨씬 큰 핵력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이 핵력은 이 쿨롱 힘과는 반대로 두 핵자를 서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붙은 원자핵들이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반에 쿨롱 힘 때문에 서로 밀어내더라도 억지로 그 둘을 한 번만 붙여놓기만 한다면 이 강력이 작용해서 계속 붙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초반의 쿨롱 힘, 쿨롱 장벽을 극복하고 그 둘을 붙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온도가 바로 1억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억도 수준이 되면 이 수소 원자들은 모두 이온화가 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플라즈마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번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플라즈마를 공부한 이유이기도 하죠. 특히 이 수소 플라즈마는 아주 뜨거운 상태일 뿐 아니라 전기가 통하는 전자기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태양의 경우에는 우주에서 자기 스스로의 중력으로 인해서 뭉쳐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거운 온도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주 공간에 자기 혼자 존재하니까요. 하지만 우리 지구에서 인공태양을 만든다면 실제 태양만큼의 중력을 만들 수는 없고, 그럼 이 1억도의 물질을 다루기 위해서 얘를 뭉쳐놓을 만한 그릇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그릇을 만들기 위한 현존하는 모든 재료들은 1억도에서 다 녹아버리고 기화돼 버려서 이 플라즈마를 붙잡아 놓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플라즈마의 전자기적 특징을 잘 활용해서 자기장으로 이 플라즈마를 붙잡아두고 뭉쳐두는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여기 보시는 토카막이라는 방식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도너스 모양의 보라색 부분이 바로 수소 플라즈마라고 보시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파란색의 여러가지 다양한 코일들이 바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 토카막은 단순한 도너스 모양의 자기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꼬여있는 형태의 자기장을 형성해서 이 플라즈마를 가둬넣어 놓는 방식입니다. 이 꼬여있는 자기장이란 말은 도너스 방향에 흐르는 자기장과 그것의 수직한 방향의 자기장이 서로 합쳐져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 각각의 자기장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토카막의 도너스 방향의 자기장 성분을 우리는 토로이달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토로이달 자기장을 위해서는 이렇게 이 도너스를 감싸는 코일들의 전류를 흘려주어서 그것의 수직한 토로이달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이걸 바로 토로이달 자기장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로이달 자기장을 만드는 코일들을 토로이달 필드 코일, 줄여서 TF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토로이달 자기장의 수직한 이 도넛의 단면상에서 흐르는 자기장 성분을 폴로이달 자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앞에서의 토로이달 자기장과는 반대로 도너스 방향, 즉 플라즈마를 따라서 전류를 걸어주면 그것의 수직한 방향으로 폴로이달 자기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의 토로이달 자기장과 폴로이달 자기장이 합치면 토카막에서 원하는 꼬여있는 형태의 자기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참고로 폴로이달 자기장을 위해서 우리는 플라즈마를 따라서 전류를 걸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도선에 전류를 흘린다라고 생각하면 그 도선의 양 끝에 전압을 걸어주면 되는데, 이 플라즈마는 끝이 없는 고리 모양인데 어떻게 전류를 걸어주는 것일까요? 그 방법이 바로 여기 보시는 패러데이 전자기우토 법칙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혹은 이러한 형태를 변압기라고도 합니다. 이 변압기를 보시면 왼쪽 1차 코일에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변화시켜주면 이 2차 코일에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심지어 이 2차 코일은 아무런 전압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도 말이죠. 이 원리를 똑같이 활용해서 여기 토카막에서도 플라즈마 가운데에 솔레노이드 코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솔레노이드의 전류를 변화시켜주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이 플라즈마에는 반대 방향의 전류가 유도되곤 합니다. 이 솔레노이드 코일을 바로 센트럴 솔레노이드 혹은 줄여서 CS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실 토카막에는 TF 코일, CS 코일 외에도 추가로 코일들이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바로 핵융합을 위해서는 이 플라즈마의 모양을 잘 잡아서 원하는 형태로 유지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혹은 일반 물리에서 배웠듯이 왼쪽과 같이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은 서로 잡아당기게 되고, 오른쪽과 같이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두 도선은 서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 원리를 잘 활용한다면 토카막에서도 플라즈마와 같은 방향 혹은 반대 방향의 전류를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밀고 잡아당겨서 모양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는 플라즈마, 즉 도너스 방향의 평행한 코일들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코일들을 바로 PF 코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토카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토카막에는 이렇게 토로이달 자기장과 폴로이달 자기장이 존재해서 꼬인 자기장을 형성하고요. 이때 폴로이달 자기장을 위해서는 플라즈마 전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CS 코일이 바로 이 플라즈마 전류를 유도하기 위한 솔레노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TF 코일은 토로이달 자기장을 만들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PF 코일은 이 플라즈마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밀고 잡아당겨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는 이러한 토카막 방식의 핵융합 실험 장치가 200여 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에는 자랑스러운 K스타라는 장치가 있고요. 서울대에도 조금 작은 토카막 장치인 베스트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D3D라는 대표 장치가 있고요. 유럽에는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는 Z라는 장치가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가 바로 최근에 셧다운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 나라별이 아니라 국제 공동으로도 크게 연구하는 장치도 있는데요. 바로 이터라고 불리는 국제공동 핵융합 프로젝트입니다. 이 이터는 앞에서의 토카막 장치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배에서 수십 배 이상 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터를 구성하는 파츠 하나가 이 정도로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이터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제협력 과학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을 포함해서 총 35개국이 협력하는 과학 프로젝트는 이터가 유일한 것이죠. 이 이터라는 장치는 아직은 건설 중에 있고 2030년대에 완공이 되어서 상용화에 가까운 핵융합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핵융합 기술의 개발 현황과 도전 과제들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